일단 지혜와 지식 관련된 강점은 뭐 지식을 활용하고, 근데 뭐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식을 획득하고 사용한 것과 관련되는 인지적 강점이다. 그리고 다른 강점들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얘들이 밑받침돼야 나머지 강점들을 실행하는데 조금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들이 지혜와 지식된 강점이 조금 떨어지면 나머지 강점들도 발현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고, 지혜라는 거는 지식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이나 타인의 이기심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자신의 다양한 이익 간의 내적 균형을 극대화하는 게 지혜다. 나한테만 도움되기 위해서 뭔가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는 거,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지혜라고 하고, 또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들이 살아가는 맥락들의 다양한 측면과 외적 균형을 극대화하여 실천하는 거, 그쵸? 선을 위해 사용하는 지식으로 정의한다, 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되는 덕성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이렇게 있다고 했죠. 먼저 창의성,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창의적인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거는 새롭고 기발한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능력을 얘기한다. 독창적 수준에 더해서 타인이나 자신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적응적인 측면이 필요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그거를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창적이어야 되고,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적응적이어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적응적이라는 거는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범죄 행위를 창의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부적응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뭔가 뭐 마약을 만드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이번에 지금 최근에 뭐 MBC에서 하고 있는 무슨 드라마에 보면 뭐 냄새도 안 나고 뭐 새로운 공법으로 우리가 마약 만드는 걸 만들었다고 범죄 집단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창의성이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창의성이라는 거는 독창적인 거 플러스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창의성의 수준이나 종류는 당연히 상당한 개인차가 있겠죠.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창의성을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위대한 창의성이고, 또 하나는 일상에서의 창의성, 일상적 창의성, 이렇게 지금 구분을 져서 얘기를 하는데, 위대한 창의성이라는 거는, 그쵸? 광범위한 파급력, 인류에 광범위하게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 대표적인 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같은 거죠. 아이폰, 스마트폰.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력을 미쳤고, 우리 생활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위대한 창의성이라고 하고, 일상적 창의성은 여러분들도, 저 같은 사람도 일상에서 뭔가를 하면서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뭔가 새로운 것을, 내지는 뭔가 보완해서 해서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도 일상 창의성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몰 창의성, 스몰 C라고 얘기한다. 일상적 창의성.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살면서 이런 일상적 창의성들을 발휘했을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고, 보통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창의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관련은 있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IQ가 높아야 되고 그렇지는 않죠.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이면은 창의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더라. 그래서 평균이 지금 100인데 IQ의 평균은 100이에요. 100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IQ 검사를 개발할 때 그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IQ 평균도 100점이고 미국 사람들의 IQ 평균도 100점이고 대학생의 IQ 평균도 100점이고 그냥 100점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지만 막상 측정해 보니까 뭐 한국 사람들의 IQ 평균은 한 110점 정도 되고 미국은 한 104점 정도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IQ 검사에서 얘기하는 그 IQ의 평균은 100점이다. 이건 뭐 상식으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창의성은 그래서 지능보다는 성격 특성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같더라. 독립성이
높은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관습에 따르는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다. 뭔가 새로운 거를 생각해내거나 시도해보거나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하던 대로 하자. 이게 관습적인 거니까. 흥미와 호기심이 높아야 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람들이 창의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더라. 가정 환경이나 학교 환경에서 다양한 자극을 주고 뭔가 새로운 거를 얘기하고 이럴 때 너 엉뚱해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자꾸 지지해주고 계속 뭔가를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은 창의성이 더 발휘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했더니 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막 혼내고 꾸중짓고 지적하고 이런 환경에서는 창의성이 잘 발현되지 않더라. 그 10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에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 서점에도 뭐 관련된 도서가 출간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헤이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걸로 10년 정도 해라. 어떤 분야에 10년 정도 종사를 해야 공부를 하던 경험을 쌓던 그래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10년의 법칙이라는 게 그건데 이 정도는 돼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더라. 10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을 보니까 창의성은 안정된 특성이다. 그러나 환경된 요인에 의해서 촉진 또는 억제될 수 있다. 안정된 특성이라 그러니까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비교적 높은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는 억제될 수도 있다. 뭐라고 지적하거나 이러면은 발휘가 안 될 거고. 그렇죠? 다음에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촉진된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창의적인 회사를 만들겠다고 복장 자유화하고, 그렇죠? 출퇴근 시간 막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게 다 창의성 때문에 환경을 그렇게 만든 거고, 시간 제약 언제까지 해내 이러면은 새로운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감독해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적해 이러면 당연히 창의성이 위축될 거고, 창의성을 육성하기 위해선 지적인 멘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렇죠? 그리고 억제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인드맵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글씨로 써가지고 뭔가를 정리하는 것보다 노트 필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뭐 털어내기 이러면서 일기 쓰기 얘기도 했는데 단순히 글로만 쓰지 말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마인드맵이 대표적인 그 예시가 되는데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창의성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이거는 넘어가고, 두 번째 호기심. 호기심은 도전적인 기회에서 새로운 정보, 지식, 경험을 얻고자 추구하는 적극적인 인식과 탐색, 조절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을 경험하기는 한다. 그러니까 다 궁금해해. 그게 뭔지, 거기가 어떨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 실행으로 연결되는 거는 개인 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낯선 곳에 거기가 어떨까 다 궁금은 해. 그렇지만 진짜 가서 확인해 보는 사람과 그래도 좀 가기가 찜찜한데 이런 사람 간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건데,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는 그 애착과도 관련되는데, 주 양육자를 통해 어린 시절에 안정과 신뢰를 내면화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호기심을 발현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렇지 않고 안정 애착이 아닌 사람들은 호기심을 발현할 가능성이 낮더라. 그래서 이런 그 양육자를 통한 그 내면의 안정감, 그 다음에 신뢰감, 이런 것들이 호기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 생물학적으로 행동 접근 체계가, 이걸 이제 BAS라고 우리 1학기 때도 공부했죠. 접근 체계, 회피 체계. 접근 체계 성향이 강한 사람이 호기심이 강할 거다. 다가가려고 할 거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고, 호기심은 새로운 추구와 특정한 호기심으로 구분되기도 하더라. 데일한 사람이 주장한 건데, 새로운 추구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호기심으로 신비한 복잡성, 불확실성 혹은 대립을 일으키는 자극을 선호하는 상태, 스릴, 모험, 추구 뭐 이런 거, 번지점프하고 이런 스릴을 추구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정한 호기심은 특수한 영역에 관한 구체적인 호기심, 즉 특정 사물이나 사건,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탐구하려는 성향. 얼리 어댑터들이, 특히 뭐 요새 IT 관련된 얼리 어댑터들이 많은데, 이런 걸 이제 특정 분야, 그렇죠? 특수한 영역에 대한 호기심, 특정한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이 뭐 개인이 느끼는 새롭고 신기한 경험은 이 과정에서 역량감과 통제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더라. 하지만 앞서서도 얘기한 대로 항상 이런 새로운 도전 상황은 불안을 유발하는데 이게 이제 이중과정 모델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발현이 되기도 하지만 불안과 싸운다는 거예요. 불안해, 걱정돼. 번지점프 너무 궁금해. 뛰면은 도대체 어떤 기분일지, 하고 났을 때는 어떨지, 짜릿한지 어떤지, 떨어질 때 정말 무서운지, 무서우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궁금한데 한편으론 불안해. 번지점프 하다 줄 끊어지면 어떡하지? 번지점프 줄에 목이 걸려서 목 졸려 죽었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등등 불안해. 불안이 높으면 호기심을 발현이 안 되고 반대로 호기심이 이 불안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 불안을 누를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으면 호기심이 발현되더라. 이게 이제 이중과정 모델인 거죠. 이 불안은 앞서서 얘기한 부모와의 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라는 거죠. 안정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호기심이 발현될 수 있고 신뢰라는 거, 안정감이라는 걸 내면화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반대로 불안정애착 같은 경우는 불신, 그렇죠? 불신, 불안정감 이런 게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럴 때 불안이 더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호기심의 발현보다는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중과정 모델인 거고 호기심은 창의성, 통제감, 긍정의 정서 그다음에 일하거나 즐길 때 도전적 상황을 선호하는 태도를 갖더라. 고정관념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마음과 관련성이 높더라. 지각된 스트레스와 부적 관계다. 호기심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각된 스트레스랑 부적이라는 거는 반대 방향이라는 거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 호기심이 잘못 발현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되면 자극성이 너무 지나치게 되게 되면 그런 충동성, 그다음에 성문제, 뭐 마약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도 궁금하니까 호기심이 있잖아. 어떤지 호기심에 해봐다가 중독되고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럴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거고. 호기심을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을 보니까 특정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호기심 간에는 상승효과가 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하게 되면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알고 싶어지면 또 더 알고 싶어지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특정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호기심 간에는 서로 상승효과가 있고 이거를 스노우볼 효과라고 한다. 제가 얘기했어요. 보통 심리학은 이렇게 심리학이 다른 일반적인 그 학문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가장 큰 차이는 특히 여러분들이 유튜브 볼 때도 그런 거를 유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심리학자들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워낙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 과학적 근거가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다 인용돼 있잖아요. 이게 다 선행 연구들, 앞서서 진행된 연구들 내지는 앞서서 이 사람들이 정립한 이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고 이건 뭐 그냥 제가 재밌자고 써본 말이고 스노우볼 효과 뭉치면 뭉칠수록 점점 커지니까 눈덩이가 마찬가지다. 호기심과 지식은 그런 관계다. 커지면 커질수록 호기심도 더 커지더라. 이런 거고 자기인식과 호기심과의 관계는 내가 지금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호기심도 발현할 수 있겠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면 뭘 알고 싶은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인식이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 불안이 높으면 호기심을 발현하기 쉽지 않다 그랬죠. 그런 얘기가 있고 우리 교재의 장점이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만한 이 심리검사나 이런 설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좀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나오는 건 개방성이고 이거는 그 성격 오요인에서 얘기하는 그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아니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오히려 호기심에 가깝고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이 비하에서 얘기하는 개방성은 오픈마인드다. 오픈마인디드 된 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에 반대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만약에 그게 적절한 거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그렇죠? 이런 거를 개방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런 개방성은 집단 수준에서도 작동된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융통적인 태도를 가능하게 한다. 여러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다양한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강점이 있고, 넘어가고. 개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숙고나 고민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필요하겠죠. 생각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숙고라는 게 당연히 필요할 거고, 개방성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사고는 자신의 의견을 주변의 제안이나 의견에 반영해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개방적인 사람은 한 가지 사건에 의한 영향을 덜 받고 암시나 조작에 잘 넘어가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적어 객관적인 입장을 견제할 수 있다. 그렇죠? 개방성을 촉진하는 요인, 방해하는 요인. 논쟁 상황에서 다른 입장에 서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보다 수용적으로 반응하고 편향된 의견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역지사지하자. 역지사지라는 게 말이 쉽지 쉬운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연습이나 노력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면 뭘까? 그리고 우리가 1학기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걸로 생각되는데 대인관계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서운해하고 이제 지나치면 관계가 망가지고 이런 일들 종종 겪게 되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이 얘기는 역지사지, 개방적인 태도는 전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 안 해봤으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가 된 거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너라면. 너 입장에서, 너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역지사지하는 거는 개방성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자기주장에 대한 양측 입장을 모두 기술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입장의 논지나 증거를 이전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 내 것만 생각해보지 말고 남의 것도 이렇게 정리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촉진되더라. 그리고 뭐 선택적주의나 초도효과라는 거는 초도효과는 나중에 이제 뭐 기억 같은 거 할 때도 얘기를 좀 할 텐데 선택적주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거고, 그렇죠? 우리 그 감각과 지각할 때 얘기했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이게 선택적주의고 당연히 개방적이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초도효과라는 거는 첫 번째 정보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작용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정보들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거를 초도효과라 그러는데 이것도 개방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겠죠.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합리적이고 옳지 않은 정보일 수 있어요. 비합리적이고 옳지 않은 정보. 이후에 들어온 정보들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옳은 정보일 수 있는데 초도효과가 작용하면서 뒤에 정보를 다 무시해버려. 그러면은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얘기가 있고. 자, 네 번째는 학구열. 뭔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갈망과 몰두를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죠. 학구열이 높은 사람들은 집중하고 몰입하는 능력이 좋고 기술을 익히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기존의 지식을 발전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더라. 배우는 게 즐겁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배울 때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학구열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학구열은 자신이 배운 거에 대해 더욱더 감사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호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학문이나 지식을 배운다라는 거는 이미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정립을 해놓은 거를 내가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마워해야지. 이러한 지식들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정립해놓고 책도 쓰고 그랬구나. 아, 감사하다. 이런 좋은 책이 있어서. 그쵸? 그런 거잖아요. 저도 완전 타전공이었다고 했는데 학부나 대학원을 공대 나오고 경영학하고 완전히 다른 분야에 있다가 심리학을 뒤늦게 공부했다 그랬는데 뒤늦게 이 심리학 책을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던 게 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립돼 있구나, 학문적으로. 그런 거에 굉장히 놀랬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냥 뭐 가족관계, 뭐 친구관계, 이거 뭐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생활이지 이런 걸 뭐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정립해나?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게 다 정립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감사하고 우호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과 학구열과에는 관련성이 있겠죠. 그렇죠? 나이가 증가하면 학구열이 좀 떨어진대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힘들어요. 체력이 떨어져서 뭔가 새로운 거를 공부한다는 게 피곤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 나이에 배워서 뭘 하랴, 뭐 이런 것 때문에 학교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학구열을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을 보면 스스로 잘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황적 요인도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학습 권한을 이양할 때 학구열이 높아지더라.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하고 있죠. 계속 우리 수업 형식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성찰 노트를 쓰라고 하는 것도 권한을 나름 이양한 거고, 스스로 공부하라고 질문하라고 하고 있고, 뭔가 문제 있으면 쪽지 보내라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지혜와 지식 덕성과 관련돼서 나오는 마지막 강점, 지혜. 지혜는 지능과 구분되는 능력이죠. 우수한 지식과 판단, 조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하고 인생에 있어서의 의미, 살아갈 바에 대한 현명한 대답을 주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선이나 복지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강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식 능력이 좋고 내가 내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식견과 능력의 한계를 잘 알고 있고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게 뭐 다 자기 인식 능력이 좋다는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거지. 개인 규범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더라. 그렇죠?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무엇을 고려하거나 결정할 때 감성과 이성을 적절하게 잘 조화하더라.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도 높더라. 그렇죠? 이런 게 있고, 지혜는 심리적, 신체적 안녕 및 삶의 만족도 등과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더라. 그러니까 지혜는 행복에 있어서도 많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종단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43세 여성들의 지혜 수준이 53대 10년 후의 행복도를 예측하더라. 이런 거 이제 종단 연구라고 그래요. 종단 연구는 그 심리학의 사회과학의 연구를 이제 또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구분짓는데, 종단 연구, 횡단 연구, 시계열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종류를 구분짓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건 횡단 연구죠. 어느 시점을 그냥 딱 잘라서 하는 거.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존감의 수준을 알아보는 연구, 이건 전형적인 횡단 연구인데 1학년 때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제가 조사하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국시의 합격률, 간호사 국가시험 면허 시험의 합격률과 비교해가지고 연구를 계속해. 여러분들을 계속 추적해가면서 그런 거를 종단 연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단 연구에서도 43세 여성들을 계속 연락하면서 추적한 이후에 43세 때 지혜 수준을 측정하고 이 사람들 나중에 53세가 됐을 때 행복도를 물어가지고 관련성을 알아보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종단 연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계열 연구는 이거를 계속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걸 시계열 연구라고 하는데, 종단 연구를 해보니까 지혜 수준이 행복도를 예측하더라. 어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지혜는 노인의 주관적 안정감에 있어 신체적 건강, 사회적 지위, 재정 상태 등 객관적 조건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더라. 무슨 얘기냐면 지혜로운 노인이 행복도 높지만 건강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노인분들이. 지혜는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고 나이가 증가하면서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더라. 우리 그래서 보통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은 우리 뭐 어디 뭐 드라마나 전설이나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꼭 노인,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을 찾아가잖아. 그렇죠? 성공적인 노화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근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지혜도 같이 증가하는 걸로 밝혀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떤 연구에서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보통 한 40대에 최고조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40대 때 뭐 가장 지혜 수준이 높은 것 같다. 뭐 이런 거고, 자신의 경험을 잘 통합할 수 있는 성숙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고 자동적으로 지혜가 축적되는 건 아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건 아니죠.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고 있듯이. 그렇죠? 본인이 얼마나 진보적으로 능동적으로 본인의 인생 과업과 문제를 해결해 봤는지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지혜가 발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살았냐, 열심히 살았냐. 삶이라는 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안 좋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마다 어떻게 잘 대처하고 해결했냐, 이런 것들이
지혜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특히 30대의 중요한 삶의 경험들이 지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거쳐가야 되는 나이대인데 다양한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도전도 하고 시도도 하고 안주하지 말고, 그래야 나중에 노년기 때 지혜라는 거가 남들보다는, 적어도 남들만큼은 발달하게 되고, 지혜가 우리 아까 봤듯이 노년기의 행복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수용하는 것과 이런 것들과도 관련되더라. 그렇죠? 그리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50대 초반에 과거 후회스러운 결정을 수용한 사람들이 여전히 후회스러운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후회스러운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지혜롭더라. 통합이라는 얘기가 삶의 인생 후반기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과정이 다 만족스럽기만 했겠어요. 후회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데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모습이었고 나의 삶이었다. 뭐 이런 걸로. 이런 게 있고, 자아 탄력성이라는 것도 지혜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리질리언스라 그래서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는 건데, 어떤 스트레스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저앉지 않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아까 앞서서 우리가 다 살펴본 것처럼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는 것이 지혜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아 탄력성도 지혜와 관련되는 역할, 지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연구가 됐고, 사회적 협동 내지는 조언을 받거나 하는 경험, 특정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를 통해서 촉진될 수 있다. 저 같은 사람, 상담 심리사,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심리적으로 힘든 것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직업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지혜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애와 관련된 강점들인데, 인간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보살피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덕성을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을 조화와 균형 속에서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덕성이다. 그래서 그게 세 가지 강점,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랑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 그러면 연인 간의 사랑, 이 낭만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부모 자녀 간의,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고, 선후배 관계, 멘토링 관계 등등 다양한 관계에서 친밀한 유대감과 애정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이제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사랑은 타인에게 애정을 느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애정을 받아들이는 거, 애착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또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애착관계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부모 자녀 간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애정을 잘 느끼고 표현도 하고 수용도 하고 이렇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관계가 불안정 애착 등으로 형성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가, 그 안정적인 사랑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강점으로서의 사랑에서는 짝사랑, 그다음에 이 유명인, 연예인들 막 좋아하는 거, 그렇죠? 영웅숭상, 스토킹 이런 거는 사랑이라고 얘기 안 한다라는 거고,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아이가 부모에게 갖는 사랑처럼 자신에게 애정, 보호, 배려나 보살핌을 제공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 그렇죠? 의지되고 안정감 느끼고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거, 이런 사랑이 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상대방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 그렇죠?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이런 사랑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낭만적인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사랑의 유형들은 관계에서 중첩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연인 간의 사랑이 낭만적인 사랑이지만 꼭 유체적인 관계만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 자녀처럼 돌봐주는 관계도 있고, 나를 돌봐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기도 하고, 이렇게 중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사람의 강점은 안정적인 성적 특질이다. 그래서 시간과 상황을 넘어서 비교적 일관적이다.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착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애착이라는 게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오는 건데, 어린 시절의 애착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게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볼비의 애착 이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부모가 아이의 욕구에 안정적으로 잘 그 대처하면서 그 아이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게 되면, 아기죠, 아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게 되면 아가가 그런 그 엄마를 보면서, 주 양육자라고 하는데 엄마를 보면서 내면화한다는 거예요. 아, 난 이 엄마랑 있을 때 너무 좋아. 맛있는 것도 주고 젖도 주고 깨끗하게 씻겨도 주고 심심하면 놀아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게 되고 안정감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린 시절에 사람들마다 주 양육자의 관계에서 형성하게 되면서 이게 나중에 일생에 거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 모델인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게 된다, 내 내면에서. 그래서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거죠. 내가 안정애착이 형성됐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도 우리 엄마 같고 따뜻한 사람일 거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거고,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안정애착이 안 된 사람은 사람 믿을 수 없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죠? 어디 돌아갈 데가 없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을 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훨씬 유리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관계가 잘 망가지지 않고 스트레스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도 잘 청하고 받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왜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게 형성되냐 하면,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공주병 왕자병인데,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라도 사랑하겠다라는 거거든.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던가 반사애성 성격장애, 세상을 믿을 수 없어. 반사애성 성격장애, 우리가 뭐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 이런 건데, 감정이 둔화되고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나도 잘 못 느끼니까 막 때리고 부수고 썰고 자르고 뭐 이런 거 버리는 거. 분열성 성격장애, 정신분열증 할 때 그 분열이에요. 관계에서 철회돼가지고 홀로 지내고 욕구도 없고 이런 건데, 이런 성격장애로 발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불안정 애착들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적 관계 유지가 굉장히 어렵더라. 잘 헤어지고 이혼하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애착 시스템 자체가 이 뭔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 양육자와 긍정적인 그 관계를 맺었을 때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볼비가 얘기를 했고, 볼비 때는 이게 1950년이잖아요. 한번 형성한 이 애착의 유형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후에 교정적 정서 체험을 통해서, 그렇죠? 교정적 정서 체험을 위해서 이제 수정될 수도 있다. 내가 부모와의 관계에선 불안정 애착이 있지만 이런 교정적 정서 체험을 위해서 안정 애착으로 바뀔 수도 있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제 연구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애착이라는 거는, 부모와의 애착은 대인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내 애착 유형이 어떤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교정적 정서 체험으로 뭐 예로는, 내가 불안정 애착이야. 원래는 이제 그 애착 이론에 보면, 애착 연구들에 보면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은 불안정 애착끼리 만나고, 신기하게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작용해서 불안정 애착은 불안정 애착에게 끌리고 안정 애착은 안정 애착끼리 만나고, 이래서 불안정 애착이 불안정 애착끼리 만나니까 헤어지기도 쉽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운이 좋게도 불안정 애착인 사람이 안정 애착인 사람을 만나서 부모한테 받지 못했던 그런 안정감과 사랑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안정 애착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는 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심리 상담이죠. 심리 상담에도 애착 이론을 근본으로 배경으로 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엄마처럼, 그러니까 따뜻한 엄마처럼 이 상담받으러 온 사람을 어떻게 보면 키운다 그래요. 우리들끼리는 키운다 그래. 이 내담자 키운다, 새롭게. 그런 관계를 맺게 해서, 따뜻한 관계를 맺게 해서 애착의 형태를 바꾸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착과 관련돼서는 에인시 워드의 낯선 상황 실험, 우리 1학기 때 그 저거 봤죠, 다 동영상. 아가, 엄마가 떠났을 때 아가의 반항을 보고 아이의 애착 형태, 유형을 우리가 정한다 그랬는데, 크게는 안정 애착, 회피 애착, 양가적 애착이 있고, 그렇죠? 안정 애착이 보통 인구에서 한 60%, 70% 해당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는 좀 읽어보고 숙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1학기 때 해서 다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안정애착의 아가들의 특징은 어떤지, 회피애착은 어떤지, 양가적 애착은 어떤지 잘 읽어보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이 헤이젠과 세이버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가 때 형성된 애착 유형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애착, 안정형, 회피형, 불안 양가형,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안정형은 뭐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고 친밀감 형성하는데 좋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러는데, 회피형 애착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관계를 맺다가 가까워지면 뭔가 불안해. 그래서 이렇게 막 밀어낸다는 거야. 뭔가 불안하고 불편해. 그래서 처음에 조금 가까워지는 거는 어느 정도 하다가 친밀감이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하면 막 불안해가지고 관계를 자기가 스스로 잘라버리던가 헤어지거나 뭐 이런 거를 보이는 게 회피형 애착인 거고, 불안 양가형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특히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연락 안 되면 막 연락 안 되면 두려워하고, 이런 거, 이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 질투, 뭐 이런 거 굉장히 크게 나타나더라.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1학기 때 봤던 영상이고요. 두 번째 강점으로는 친절성,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다른 사람을 그 자체로서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어야 된다는 신념에 따라서 사랑과 친절로 타인의 행복을 위해 배려하고 선을 행하는 행위를 얘기한다. 이기주의와는 반대되는 얘기다. 약간 이타성과도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친절성은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강점으로 타인을 자신과 동등하게 소중히 여기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렇죠? 다양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뭐 대표적인 게 자원봉사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유전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친절한 사람들은 자녀도 친절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유전이 환경보다 더 큰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많은 그 사람의 기질, 특징에 대해서 이게 타고나는 거냐 환경의 영향이냐 이런 논쟁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타고나는 거에 대해서 환경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가는데, 이런 거를 연구할 때 많이 하는 게 쌍둥이 연구예요. 일란성 쌍둥이는 정확히 유전자가 동일한 거죠. 100%. 그러니까 유전성이잖아. 두 사람이 비슷하면 이건 유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니면 뭐 이란성 쌍둥이, 유전자는 다르지만 같은 부모한테 같은 환경에서 컸어. 근데 둘이 친절성이 높아. 그러면 환경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성별의 차이가 보이는데, 남성은 낯선 이에 대한 기사적인 도움으로 친절성을 발휘하게 되고, 여성은 주변 지인에게 친절성과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 친절성을 발현하더라. 여자가 훨씬 많더라. 뭐 이런 성차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 남성은 낯선 이에게 기사도적인 도움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 여행 가거나 낯선 동네 가가지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남자를 붙잡고 물어봐야 된다. 특히 기사도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 여학생들 어디 여행 가서 뭐 도와달라 그러거나, 그쵸? 뭐 물어볼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본다? 주변에 있는 여자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남자한테 물어볼 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촉진 요인과 억제 요인 보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요인이 나와 있는데, 공감과 연민이라는 거, 이런 능력도 친절성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더라. 그리고 도덕적 추론 능력, 도덕성도 친절성과 관련이 있더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역지사지 능력도 친절성과 굉장히 높은 관련성이 있더라. 우호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있고, 마지막 사회적 지능. 사회적 지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을 의미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정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 지능에 더해서 자기 성찰 능력까지. 그렇죠?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정서지능에 자기도 어떤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지능이 높은 것 같다라는 거죠. 정서지능이라는 거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잘 파악해서 잘 표현하는 거, 타인의 감정을 잘 파악해서 잘 읽어주는 거, 공감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사회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도 예리하게 잘 파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도 잘하고, 그렇죠? 대인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점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높은 걸로 돼 있어요. 이유는 이 진화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쵸? 우리가 이런 문명 혜택을 산 거는 전체 인류의 역사에서 얼마 안 돼요. 한 2%, 3%? 그 전 기간 동안에는, 그 수천 년 동안에 우리는 동굴 같은 데 모여 살면서 남자들은 낮에 사냥 나가고 여자들은 동굴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아이돌 보고 다른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야 되고 이랬으니까,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발달됐고, 여자들은 그 좁은 동굴 안에서 자식도 케어해야 되지만 다른 집 사람들도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느끼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됐잖아요. 분란 없이 그 좁은 동굴에서 내 자식을 지키면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지능이, 정서지능 수준이 남성에 비해서 높다라고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거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왜 여성이 더 높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이와 경험에 따라 성숙해지고 학습될 수 있는 요인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특히 정서지능 같은 경우. 정서의 발달 같은 경우도 부모의 정서지능이 높아서 평소에 공감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정서를 잘 읽고 공감도 잘해줘요. 근데 그런 경험이 적었으면 잘 발달하지 않아서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정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것도 훈련을 자꾸 하면 증진되는데, 해볼 수 있는 게 내 기분이 지금 어떻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근데 보통 이런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서와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생각인지 감정인지 구분을 잘 못하고, 또 하나는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제한적이야. 잘해야 뭐 우울해 짜증나, 화나,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신나, 뭐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서 단어밖에 표현 못하고. 그래서 정서 단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고, 이게 어떤 정서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이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정서지능도 증진시킬 수 있다, 학습시킬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